들판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싱크홀 하나. 그 안에 감춰진 미지의 수중 동굴. 이는 탐험가들을 불러 모으기 충분했다. 9명의 다이버가 모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 몸을 담는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다. 이곳에서 벌어질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호주 남부 화산 활동으로 수많은 싱크홀이 형성된 지역 마운트 갬비어. 그곳에는 유독 특별한 이름의 싱크홀이 존재한다. 더 샤프트. 1938년 마운트 갬비어 남쪽에 위치한 톰슨스 패독이라는 들판에서 한 농부가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우연히 30cm 남짓한 작은 구멍을 밟았다. 당시엔 그저 평범한 구멍으로 보였던 이것이 곧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잔혹한 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1960년대 중반 쏟아지는 비로 80cm까지 넓어진 구멍을 통해 한 지역의 다이버가 더 샤프트로 최초의 하강을 시도한다. 그는 너비 17m에 달하는 호수 공간으로 진입했고 수심 약 21m까지 다다랐다. 더 샤프트의 길이는 약 140m, 너비 약 80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수중 동굴이다. 지상 입구에서 7m를 내려가면 차가운 수면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아래로 36m 지점에는 거대한 암석 더미가 솟아있다. 이곳에서부터 두 개의 거대한 터널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북서쪽으로 향한 터널은 약 80m 깊이까지, 동쪽 터널은 최대 124m 깊이까지 이어진다. 동굴의 지도는 호주 동굴다이버 협회에 의해 1984년에 새로 구성됐다. 최대 깊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뻗은 터널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 샤프트는 화창한 날 깊은 입구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빛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햇빛이 이 수직구멍을 따라 동굴 깊숙이까지 직접 쏟아져 들어오면서 내부의 물을 환상적인 푸른빛으로 비추는 장관을 연출했던 것이다. 지상으로부터 수면까지 이어지는 압도적인 깊이 때문에 다이버와 장비는 별도의 호이스트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 동굴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는 이곳의 접근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무려 8,000회 이상의 다이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더 샤프트의 숨겨진 얼굴, 즉 치명적인 함정을 알지 못했다. 아름다운 이면에는 언제든 탐험가를 삼켜버릴 수 있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1973년 5월 26일 호주 남부 마운트 갬비어에 9명의 젊은 다이버가 모여든다. 크리스틴, 글렌, 스티븐, 존, 피터, 레리, 고든, 로버트, 그리고 조안 하퍼. 이들은 단순한 다이빙 클럽의 일원이 아니었다. 이 중 크리스틴, 글렌, 스티븐은 심해의 신비에 매료된 세 남매였고 9명의 다이버 모두 오랜 기간 다이빙 경험을 쌓아온 자신감 넘치는 베테랑 다이버들이었다. 특히 로버트 스미스는 이곳 더 샤프트에서만 무려 8번의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정도로 숙련된 인물이었다. 더 샤프트의 투명하고 맑은 물과 독특한 내부 구조는 이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하지만 9번째 멤버인 조안 하퍼는 다이빙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싱크홀 옆에 남아 나머지 8명의 다이빙 장비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며 이들을 돕기로 한다.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기 이틀 전 더 샤프트에서 첫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들은 싱크홀 입구 바로 아래부터 약 40m 깊이의 암석 더미까지 46m 길이의 샷라인을 깔아둔다. 짧게 주변을 탐색한 후 그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미 샷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다음날 아침 동굴 탐험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운명의 날 5월 28일 아침 마운트 갬비어에서 다이빙 실린더를 재충전한 이들은 다시 싱크홀 앞에 선다. 자신감과 기대감에 부푼 채 그들은 거대한 지하 세계로 다시 한번 몸을 던진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이전에 도달했던 암석 더미까지만 빠르게 하강할 예정이었다. 다이버들 사이에서 암석 더미는 이 깊이까지만은 안전하고 그 이상은 위험이 도사리는 구역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자 경계였다. 그 너머에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아무도 탐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느슨한 진흙과 석회암 잔해가 가득했다. 그곳은 헬륨으로 희석되지 않는 호흡가스를 사용하면 질소마취 효과가 극심해지는 깊이까지 이어졌다. 질소마취란 질소 성분이 체내에 쌓여 마치 술에 취한 듯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환각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이 위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한다. 초기 하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곧 8명의 다이버들은 목표 지점인 바위 더미에 도착한다. 하지만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싶어한 그들은 바위 더미를 넘어 금지된 영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그 너머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잘한 부유물, 실트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실트는 동굴 바닥에 쌓인 미세한 진흙과 먼지 등을 말한다. 다이버의 움직임으로 이 실트가 한번 휘저어지면 순식간에 시야를 완벽히 가려버리는 실트아웃 상태가 되어 빛 한 줄기 없는 완벽한 암흑을 만든다. 이는 동굴 다이빙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다. 이때 경험이 가장 많았던 로버트는 자신의 수심계가 약 55m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질소마취 증상을 인지하며 팀원들에게 수면 위로 올라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팀원들은 탐험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멈추지 않았다. 로버트는 홀로 바위 더미 근처에 남아 약 8분 동안 그곳을 둘러보며 그들을 기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터널로부터 손전등 빛이 비추는 것을 목격한다. 글렌 밀롯이었다. 글렌은 자신의 공기 탱크 잔량을 확인하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직감한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인 크리스틴 밀롯의 팔을 두드리며 그녀에게도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려 하지만 차마 그러기도 전에 혼란 속에서 선두그룹과 멀어지고 만다. 그렇게 극심한 혼란 속에서 생존자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시작된다. 바위 더미 근처에 있던 로버트는 글렌의 손전등 빛을 발견하고 극적으로 만나 함께 수면 위로 올라간다. 그들이 수면에 도착했을 때 레리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약 30초 후 피터가 거의 바닥난 공기 탱크와 함께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온다. 수면 위로 올라온 4명의 생존자들은 남아있는 동료들 또한 공기 부족과 질소마취 증상이 일어났을 것을 직감한다. 글렌은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주저없이 예비 공기 탱크를 장착하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는 절벽이 얕아지기 시작하는 69m 깊이까지 내려간다. 가장자리 근처에서 사라진 동생 스티븐의 손전등과 카메라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 순간 다이버들의 살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과 패닉으로 인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실트가 격렬하게 휘저어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물속은 흙탕물처럼 혼탁해지고 눈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완벽한 암흑 속에 갇힌 글렌은 결국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그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싱크홀에는 이미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피터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누구도 찾지 못한다. 살아남은 일행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닌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인다. 사고 다음 날인 5월 29일 구조대가 수심 61m까지 수색을 시작한다. 하지만 수색은 간단하게만 진행된다. 이는 당시 수색대가 이런 깊은 수중 동굴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구조할 만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2번째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실패한다. 구조대는 해군에게 잠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했고 훈련에는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수색은 결국 연기된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다음해 1월 동굴 다이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방송팀이 더 샤프트의 내부 촬영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1974년 1월 22일 방송팀은 주변 지역의 다른 동굴에서 며칠간 다이빙하며 촬영했다. 이후 3명의 제작진은 더 샤프트 싱크홀 안으로 들어간다. 수심 15m까지 내려간 방송팀은 전문 조명 장비를 사용하여 주변을 마치 대낮처럼 밝히고 촬영을 시작한다. 그때 카메라를 들고 있던 팀원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함께 내려온 2명의 제작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카메라 화면에 찍히고 있던 것. 그것은 잠수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었던 시신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제작진은 조명을 끄고 급히 수면 위로 올라가 이 사실을 전한다. 다음날 아침 싱크홀에 도착한 구조대는 15m 깊이까지 다이빙하여 그곳에서 경사진 동굴 천장 아래 떠있는 시신을 발견한다. 착용하고 있던 장비와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시신은 수개월간 발견하지 못했던 스티븐 밀롯의 것이었다. 이후 3월 9일 첫 시신 발견 이후 개선된 잠수 장비를 갖춘 잠수부팀은 다시 동굴로 진입한다. 수심 56m에서 잠수부는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있는 시신을 발견한다. 이들은 크리스틴 밀롯과 고든 로버츠였다. 그리고 4월 9일 수심 66m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존 보커먼의 시신을 수습한다. 생존한 4명의 다이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4명의 희생자들에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희생된 두 사람, 크리스틴 밀록과 고든 로버츠는 바위 더미를 지나 터널 깊숙이 향하고 있었다. 공기 탱크의 잔량은 바닥을 보이고 질소마취로 인한 패닉에 빠져 판단력은 흐려진다.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실트가 뒤섞이며 시야를 완전히 막는다. 크리스틴과 고든은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곧장 위로 헤엄쳐 올라간다. 하지만 두 다이버가 향한 곳은 출구가 없는 천장 돔이었다. 레리는 그들이 손전등을 들고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는 것을 보았고 고든 로버츠가 길을 잃었다는 절망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격한다. 질소마취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그들은 출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공기가 고갈되어 익사한다. 훗날 두 사람의 시신은 탈출하지 못한 천장 돔 아래에서 서로 엉켜있는 모습으로 발견된다. 이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서로 껴안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터널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존 보커먼은 선두에서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계속 헤엄쳐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심각한 질소마취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계속 헤엄쳐 나갔다. 그의 시신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약 6.1m 더 깊은 곳에 있었고 4명의 희생자 중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 마지막 희생자 스티븐 밀롯은 생존한 다이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동굴 천장 아래에서 실종된다. 그의 손전등과 카메라는 이미 바위 더미 바닥 깊은 곳에서 발견되지만 그의 시신은 의외로 수심 15m에 불과한 돌출부 아래에서 발견된다. 스티븐이 수면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것은 입고 있던 부력조끼 때문이다. 패닉 상태에 빠진 스티븐이 산소가 바닥이 나자 부력조끼를 부풀려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처절한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더 샤프트는 4명의 다이버를 그곳에 영원히 잠들게 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동굴 다이빙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굴 다이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고 동굴 다이빙의 핵심 안전수칙인 가이드라인 미사용과 파트너 시스템을 간과한 것, 특히 질소마취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날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일까? 빛 한 줄기 없는 심연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